조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해체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졌다고 말해진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식 발표도 있었고 보도자료도 나왔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는 다르다는 말도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는 과거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직이 해체됐다는 발표 이후 왜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을까요? 왜 이름이 바뀔수록 질문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을까요? 왜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시점에 오히려 더 많은 문건이 발견됐을까요? 보통 조직이 사라지면 기록도 함께 정리됩니다.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남은 건 역사책 한 줄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달랐습니다. 없어졌다고 선언된 뒤에 오히려 더 많은 내부 문서가 나오고 더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하고 더 정교한 관계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소문도 아니고 추측도 아닙니다. 이미 문서로 남아있고 이미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설마 다시 그러겠어. 이제는 시대가 다르잖아. 그건 예전 군대 이야기지.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이야기에는 늘 두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생기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알지만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침묵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침묵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은 정말 과거의 유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재 어딘가에서 작동 중인 시스템입니까?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과거의 유령입니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입니까?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믿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나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망령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부활한 망령,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한국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조직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 이 세 이름은 서로 다른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계보 위에 놓여 있습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드러난 민간인 사찰 명단 1303명, 정치인, 교수, 언론인, 종교인까지 포함된 이 명단은 군이 왜 민간인을 감시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완전히 답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사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조차 군 정보기관은 안보를 이유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이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이 구조를 끊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무사는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개편됐고 정치 개입 금지가 공식적으로 천명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조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기무사는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형식상 임무는 방첩으로 한정됐지만 실제 권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보 수집, 인사 검증, 내부 동향 파악까지 과거 기무사가 하던 일들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고, 체계, 권한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달라졌다면 왜 다시 비슷한 문건이 나오고 왜 다시 특정 인물이 위험 요소로 분류되고 왜 다시 군 내부에서 조심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은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잠시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게 될 문건은
이 망령이 아직도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음 장 2023년 신원보안실 문건 이야기는 이제 문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모킹 건 2023년 신원보안실 문건 2023년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첩사 내부 문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문건은 우연히 발견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로 분류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이번 사태는 의혹의 단계에서 증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건의 작성 주체는 방첩사 신원보안실 요원들, 즉 개인의 메모나 사적인 정리가 아니라 공식 조직 체계 안에서 생산된 내부 문서였습니다. 작성 시점, 작성자, 작성 목적이 모두 명확한 자료였다는 점에서 이 문건은 흔히 말하는 스모킹 건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문건의 성격입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동향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사실 전달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성향, 관계, 영향력, 그리고 위험도를 종합평가한 자료였습니다. 정보를 넘어 판단이 들어간 문서였고 판단을 넘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 중심에 등장하는 이름은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문제는 문건 작성 당시 그가 현역 군인도 군무원도 아닌 완전히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군 정보기관의 신원보안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위험평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장면입니다. 문건은 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군 내부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 여기에는 범죄 혐의도 구체적 위협 행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향력, 관계, 과거 행적이라는 모호하지만 확장 가능한 기준들이 사용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문건은 그 근거로 최 전 의원이 현역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군 내부의 주류 권력에 비판적이었고 그 정보가 정치 권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분류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은 군 정보기관이 군 내부 비위 파악과 외부 전달이라는 행위를 국가 안보가 아닌 위험 인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이 허용된다면 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언제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불리한 정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건이 진짜로 위험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건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을 위험 요소로 규정한 뒤 그 인물과 연결된 관계, 주변 인맥, 영향 범위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문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정하는 순간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이들이 잠재적 관리 대상이 되는 구조, 그리고 다음 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문건이 어떻게 관계도라는 형태로 확장되며 없는 연결까지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갔는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날조된 관계도 최강욱 라인의 실체, 문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계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또 다른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특정 인물이 만났다고 기록된 군 법무관 30여 명의 이름과 직책, 일부는 만난 시기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른바 라인입니다. 이 관계도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이 사람 뒤에는 조직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한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는 이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명단에 오른 법무관들 상당수는 해당 인물과 일면식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런 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모임은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관계도는 단순한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구성된 서사였을까요? 정보기관 문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 명의 이름이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즉, 관계 자체가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관계가 갖는 힘에 있습니다. 개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이미지를 씌우는 순간 그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실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라인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개인은 독립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점에서 정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정보는 더 이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분류하고 배치하고 걸러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관계도는 그 도구의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군 조직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큽니다. 군은 위계와 인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특정 라인에 속해 있다는 인식은 공식 기록이 없어도 충분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승진 심사, 보직 배치, 평판 형성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서 작동합니다. 즉, 이 관계도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명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리 걸러내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당장 불이익이 없더라도 언젠가 인사라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잠재적 장치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강욱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상징이 되고 그 아래 적힌 이름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의 범주로 묶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범주가 어떻게 실제 인사 결정의 기준으로 작동했는가입니다. 관계는 곧 평가가 되고 평가는 곧 탈락의 이유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인사 개입의 경제학. 이 블랙리스트의 진짜 목적은 감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하루 이틀 지켜보는 일은 이 거대한 구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인사입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멈추고 누가 조용히 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군 조직에서 인사는 곧 권력입니다. 예산보다 작전보다 명령보다 더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람을 바꾸면 조직이 바뀌고 조직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만 바꾸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자체로 통치 수단이 됩니다.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특정 출신, 특정 성향, 특정 평가를 받은 인물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 없이 승진 심사에서 조용히 배제합니다. 징계도 없고 해임도 없습니다. 인사 기록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검증 결과 종합 판단이라는 말만 남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탈락해도 누가 결정했는지 알 수 없고 왜 탈락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대상조차 사라집니다. 조직 입장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권력 행사는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 방식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조정입니다. 법적 분쟁도 없고 외부 소음도 없으며 조직 이미지를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확실합니다. 조직 내부의 인력풀은 빠르게 재편되고 권력의 비판적인 흐름은 자연스럽게 말라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조직 문화는 서서히 변합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게 되고 문제 제기는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실력이나 성과보다 안전한 사람인가가 먼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충성은 능력을 대체하고 침묵은 생존 전략이 됩니다. 특히 군 법무병과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조직일수록 이 효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법률 판단이 권력 눈치를 보게 되고 원칙은 유연해지며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판단은 획일화됩니다. 이 지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장 처벌하지 않아도 당장 배제하지 않아도 언젠가 인사라는 이름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느리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개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조직 내부의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판단을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서 걸러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힘을 실어준 구조, 바로 직보체계입니다. 권력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직보체계, 무소불위의 권력, 방첩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진짜 힘은 정보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로 어떤 경로로 전달되느냐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 놓인 구조가 바로 직보체계입니다. 직보란 말 그대로입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검증과 토론을 거치지 않은 정보가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 이 체계 안에서는 정보가 보고되는 순간 사실이 되기 이전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합참, 법무라인 같은 중간 필터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보고자와 보고받는 자만 남습니다. 반박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해석이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정보는 점점 성격이 바뀝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대상,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표현이 늘어납니다. 단정은 피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듣는 사람의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하나의 결론을 품고 있습니다. 한번 위험으로 분류된 인물은 해명할 기회도 반박할 통로도 없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공식 기록으로 남느냐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머릿속에 어떤 인상이 남느냐입니다. 이 순간부터 조직 내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가 퍼집니다. 공식 명령은 없습니다. 문서로 내려오는 지침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압니다. 찍히면 끝이다. 이 공포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아끼고 누군가는 거리두기를 시작하며 누군가는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문제 제기는 위험이 되고 원칙은 상황에 따라 해석됩니다. 권력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이미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움직입니다. 직보 체계의 또 다른 위험은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잘못돼도 과장돼도 의도가 섞여 있어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고자는 보고했을 뿐이고 결정자는 정보를 참고했을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정보기관은 점점 스스로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하는 조직이고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는 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 그 순간부터 정보기관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을 분류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조직이 이제는 행동의 필요성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움직여야 한다. 이건 단순한 정보 문제가 아니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장면은 바로 그 판단이 현실로 옮겨진 순간입니다. 직보 체계로 축적된 정보와 낙인이 어떻게 실행의 논리로 전환됐는지 이야기는 이제 계엄이라는 극단의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실행부대로서의 방첩사, 정보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까지일까요? 아니면 판단을 넘어 행동에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드러난 장면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불편한 답을 제시합니다. 비상계엄이 검토되고 준비되던 과정에서 방첩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이 아니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보기관이 판단 주체를 넘어 실행 주체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보를 근거로 직접 움직이는 조직이 된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블랙리스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시에는 내부 참고 자료로 보일 수 있었던 명단이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행동 지침으로 변합니다. 누가 위험 인물인지, 누가 관리 대상인지, 누가 먼저 조치되어야 하는지 모든 판단이 이미 문서 안에 정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모든 기준을 낮춥니다. 절차는 간소화되고 확인은 생략되며 속도가 최우선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이미 검토가 끝난 결과물로 작동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체포조 운영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대상 선정,
역할 분담, 보고, 체계, 실행 명령까지 사전에 충분한 정보 축적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정보기관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자료와 인식이 이 순간에 한꺼번에 현실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선을 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보기관은 원래 누가 위험한가를 말할 수는 있어도 누가 먼저 잡혀야 하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엄 국면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정보와 권력이 결합하는 순간 실행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 이미 왜곡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선 장에서 보았듯 위험 인물이라는 규정은 사실 확인보다는 성향과 관계, 낙인에 기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준이 그대로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현실의 자유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누가 체포됐느냐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는 구조와 준비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행이 일부에 그쳤다는 점이 아니라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기관이 판단과 실행을 동시에 쥐게 될 때 그 권력은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이 선을 넘은 조직은 과연 스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조직이 과거에도 같은 질문 앞에 섰던 순간을 돌아봅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씻겠다며 약속했던 장면. 그러나 왜 그 약속은 반복해서 깨졌는지 이야기는 다시 반성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로 이동합니다. 새심수 퍼포먼스. 반복되는 거짓 약속. 과거에도 반성은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씻겠다는 선언. 그러나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사람도 권한도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언제든 되살아납니다. 해체 발표,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다시 해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건은 남아있고 책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시했고 누가 활용했는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번 해체 역시 또 하나의 이름 바꾸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정보력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로 남을지 다시 반복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